자, 안녕하세요. 자유를 추구하다가 영원한 행복으로 가신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리고 방금 그렇게 진여로 와서 정각으로 간다. 그 열애 여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열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런 뜻입니다. 완전함으로 간다. 완전함에서 왔다. 뭐 이런 뜻. 되게 멋있어요. 자, 오늘 얘기는 기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안바팔리와 관련된 이야기. 빈비사라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와 관련돼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마가다국이 있고 가장 강력한 거는 마가다국이에요. 수도가 마가다고 왕사성입니다. 왕사성. 그 다음에 인도 지도에서 보면 이쪽이 마가다국이고 이쪽이 코살라국이에요. 코살라국.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코살라. 사위성. 사위국 기수국고동원에 계셨다. 이렇게. 이 왕사성에서 유명한 데는 중림정사 영축산. 사위성에서 유명한 데가 기원정사. 여기는 빈비사라왕. 이쪽은 급고독장자. 수다타. 이렇게. 그런데 마가다 입장에서 경쟁 국가는 요 강 위에 있었던 바이샬리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쪽하고도 약간 충돌이 있지만 이쪽보다 이 위아래 충돌이 굉장히 좀 경쟁 상대에 있었어. 그런데 이 바이샬리는 바찌족하고 리차비족이라고 하는 두 종족이 연합한 어떤 국가고 결국은 밀립니다. 결국은 마가다에 겸병이 되는데 강을 끼고 전선이 대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잘 싸워. 한마디로 해서 잘 싸워. 그리고 부처님이 되게 좋아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마가다보다 바이샬리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화제 국가입니다. 부처님이 공화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공동체 이런 데 많이 꽂혀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보다도 물론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계속 나오면 제일 좋아. 그 이상 좋은 건 없어. 그런데 그게 이제 실족하게 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집단 전체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 블록체인이지. 집단 전체가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 시스템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공화제주의자였기 때문에 승단 운영도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적인 거가 아니고 각 상황에 맞는 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했다는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바이샬리의 세계적인 그 당시 이 인도를 흔들 수 있는 그 충격적인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안바팔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BTS 이 정도가 아니고 막 거의 비틀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만 다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바팔리 혼자서가 아니고 안바팔리를 리더로 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좀 조직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대표가 이제 안바팔리인 거지.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가다 쪽에 있는 사람들도 왕사성 중의 귀족들도 돈 싸들고 글로 간대. 마치 도박하는 사람이 무슨 뭐 홍콩, 마카오 예전에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거 비슷해 지금 상황이. 왕사성에서 회의를 열어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들면 되잖아. 왜 이게 참 이게 가능한가 싶은 이게 국가 시책으로 이런 게 가능한가? 그래서 만든 게 왕사성의 살라바티라고
우리도 만든다. 왜? 저 살라바티는 안바파리는 사람들이 알아도 살라바티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살라바티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 국가 시책으로 저쪽으로 잘 못 가게 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살라바티가 얼굴로 뽑혀가지고 이제 리더가 됐는데, 뭐 그래서 귀족들하고 이렇게 관계들이 복잡했는가 봐. 그런데 하루는 임신을 했대. 뭐 그럴 수 있지. 임신을 했대.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이게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겠고, 거기 보면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임신한 여자를 남자들은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다고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애가 나올 때까지. 예. 그 예전에 그 서태후 이야기 보면 그 야사입니다. 야사. 정사에는 나오는 건 아니고 야사에 그런 얘기 있어. 서태후가 40대 임신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 남편은 벌써 죽었고, 그냥 임신한 거야. 마리아지, 마리아. 마리아지. 남편 없이 뭐 이렇게 임신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이를 불러가지고 몸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니까 아들 하나는 낳았어요, 서태후가. 그래서 그 황제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40이 넘어가지고 남편도 없는데 임신이 된 거야. 사고 친 거지. 그래갖고 어이가 딱 와가지고 내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이가 딱 진맥을 하더니 축하합니다. 이랬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어이가 날아갑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남편이 없는데, 황제가 없는데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게 날아갔대. 그래서 그 다음 어이가 또 왔다는 거거든. 이제 공석이 됐으니까 갑자기 승진했네. 그래갖고 또 진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고 잡으니까 임신이죠. 임신이죠. 그래가지고 또 임신이라고 얘기를 해줬대. 또 날아갔대. 그럴 리가.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또 갑자기 승진하신 분이 또 나온 거지. 어떻게 올라만 가면 바로 승진이 되네. 뭐 이러면서 올라가면 얼마 못 사시는구만. 이 양반들이. 그래갖고 딱 갔더니 딱 짚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올 정도면 그게 아는가 봐 다.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이 사람은 이제 눈치가 있는 거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내가 처방하는 약을 먹으면 해소될 거라고. 그래서 애를 띄는 약을 처방을 해서 뭐 이렇게 됐다더라. 썰입니다. 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살라바티는 자기가 이거를 지울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지운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애를 낳았어요. 애는 그냥 이렇게 아닌 것처럼 사람 안 만나면서 시간 끌어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고 그거를 버려버립니다. 쓰레기장에다가 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이제 버리는 사건이 벌어져.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겠지라고 했는데 거기를 무해 왕자가 지나갔대. 이게 되게 재밌는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요 무해 왕자가 누구냐면 빈비사라 왕 아들이 둘이, 기록에 나오는 사람은 둘이에요. 뭐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사세하고 무해가 나오는데, 무해는 아사세 나오고 난 뒤에는, 아사세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된 뒤에는 무해에 대한 기록은 없어. 그래서 얘도 제거됐거나, 정변이니까 제거됐거나, 그런데 또 일설에는 출가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지금 형제가 정변을 일으키잖아. 효령대군 같이 가야지. 지금 빨리 가야지. 안평대군도 출가했으면 살았다. 안평대군도 출가하면 되는 거야. 그때 갑자기 막 신심이 생기는구만 이러면서 가면 되는 거야. 바보. 그래서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 두 가지가 개연성이 보여요. 두 가지 개연성이 보이는데, 이 무해가 하필 또 쓰레기통을 지나가고 있었대. 딱 이렇게 가마를 타고 수레를 타고 쓰레기통을 딱. 이거 잘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애 울음소리가 들리더래.
기생집 쓰레기통을 네가 왜 지나가냐? 너도 단골이지. 너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애 울음소리가 나니까 저거 뭐야? 이렇게 해서 보게 됐대. 그게 지박하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가 살라바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목문화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도가 그 당시에 진짜 유목문화였었구나. 그래서 그 개를 그냥 무예가 양자로 받아버려요. 그게 좀 우리 정서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야.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고 쓰레기통에 울고 있는 애를 이거 나랑 인연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냥 내 아들로 퉁? 야, 이거 쉽잖아. 그것도 젊은 애가. 그래서 지바카가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숨이 좀 끊어졌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는 애를 유기하기 전에 약간 눌러서 이렇게 해서 좀 보냈다가 애가 이제 뭘 버려지는 과정에서 충격에 의해서 기도가 열리면서 뭐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애거든. 그냥 살아있는 애를 버리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 그래서 지바카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해서는 수명동자라고 불려. 그래서 왕실에서 커요. 지바카가 왕실에서 커. 왕자의 아들이라니까, 양아들이라니까. 이게 유목문화거든. 유목문화는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입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지.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입양 문화는 첫째가 자식이 없으면 둘째의 장남을 데려다가 이렇게 가계를 잇고 혈통을 잇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나 자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입양 문화를 나눠서 봐야지 누구는 자비롭고 누구는 자비롭지 않고 이렇게 되는 개념이 아니다. 서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거는 유목문화의 입양 문화가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뭐 장애이든 뭐든 이렇게 데려다가 키워주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분가시켜 줘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반려동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저런 식으로 입양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길에서 이렇게 했다거나 뭐 안 그러면 입양이 잘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좀 너무 불편하게 애가 당한 거예요. 그런 동물을 데려다가 내가 잘 케어해주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예전 같으면 뭐 족보도 좀 있고 좀 괜찮고 똘똘하고 이런 피 된 애들을 선호했잖아, 키우는 게. 그러니까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입양 문화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나 때나 데려와서 입양하는 게 유목문화. 그리고 내피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농경문화예요. 농경문화. 그리고 유목문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유목에서는 계속해서 피를 섞어야 돼요. 집단 단위가 작기 때문에 외부 피를 계속 수혈해야 됐고, 그래서 피의 정통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 농경 문화는 정주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순수혈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업을 계승하는 내 계열의 피, 아니면 그게 성입니다. 부계시족제에서의 성씨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었던 거고, 유목문화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나랑 연결되고 그러면 그냥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친구 개념이 더 강한 게 유목문화의 가족 개념이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가족과 친구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 보증 같은 거 쓸 때 그런 게 많이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고아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증 서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보증을 서주면 가족이 안 쓰면 누가 나오면 삼촌이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완전 고아가 돼버리면 없어. 그러니까 삼촌은 친하지도 않는데도 보증은 서줘야 돼. 삼촌인데 보증을 안 서준다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혈통에 대한 문제냐, 안 그러면 친밀하면 문제냐, 사실 그게 관계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무예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게 유목문화를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바카가 애가 똘똘해요.
똘똘해. 똘똘했을 것 같아. 예, 안바팔리도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여자 애들이면 똘똘할 것 같아. 대부분 이게 이제 엄마를 많이 닮는다 하거든. 지능이 뭐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기생이 단순히 얼굴만 그게 아니에요. 전체 여러 가지 황진이 뭐 이런 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이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고 말도 어느 정도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러면 눈치 있고 예능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애가 좀 똘똘할 확률이 있겠지. 그래서 시바카가 좀 똘똘한 거야. 그래서 왕궁에서 크긴 크는데 내 지분이 없다라고 생각했대. 여차하면 나는 떨려 나갈 수도 있다.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아. 왜? 나는 왕궁에서 지금 왕자의 양자로 크니까. 하지만 이게 내 게 아니잖아. 내가 혈통적으로 우위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뽑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주어진 거잖아. 안젤리나 졸리가 애들 입양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기술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의술을 배우는 거예요. 의술을. 그 당시 의술을 어디 가서 배우냐면 탁실라라고 하는 데 가서 배웁니다.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말하면 여기 간다라 지역인데 나중에는 간다라 이러는데 탁실라. 저희가 무역 루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조금 정보들이 좀 높은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이제 의술이나 이런 거는 좀 발전해요.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옛날 얘기. 지금은 파키스탄 개인적으로 파키스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못 가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왜? 저쪽에 간다라 유적들이 있어요. 라우르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못 가죠. 지금도. 예전에는 갔었어요. 근데 저쪽에 뭐 약간 분쟁도 있고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홍수도 큰 거 났었고 뭐 자연재해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열악해서 쉽게 못 움직여.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꼭 가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배웠대. 거기에 가서 배웠대. 탁실라가 이런 데요. 이게 시르캅이라고 하는 유적인데 거기에 저기가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라고 하는 탑입니다. 탁실라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사원 유적이에요. 실크로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데가 이렇게 문명의 교차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이 활성화되던 경제적으로 좋은 데입니다. 저 탑 주위로 굉장히 큰 유적군이 이렇게 삥 둘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리가 저 사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 치사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전 총무원장 스님께서 가셨을 때 요 사리를 친견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뭐 이랬었어요.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라고 하는데 다르마 라지카는 진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라자, 다르마 라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 부처님의 탑, 위대한 부처님의 탑,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탁실라 가서 지바카가 저걸 해요. 저 의술을 공부해. 그래서 제가 아유르베다나 이런 게 도대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베다 전통이 대단하면 지바카가 굳이 탁실라까지 가서 뭐해? 인도 본토에서 배웠겠지. 저쪽은 인도의 변방인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가서 뭐 7년인가 배웠대요. 7년인가 배우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승님한테 이제 다 배우고 나서 그 동네 최고 그 선생한테 배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더 배울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하루 종일 다녀보고 약초 아닌 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일 요자나 한 10km, 12km 정도 돼. 12km 반경 안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반경 안에서 약초 아닌 거를 찾아와라
그게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대. 하루 종일 돌아다녔대. 12km면 그럼 하루 종일 댕겨야 돼요. 직경 12km입니다. 둘레 12km가 아니고 직경 12km. 그럼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약초 아닌 거를 못 찾았대. 그러니까 모든 걸 약초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약초 아닌 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산하도록 해라 라고 했다는.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서 그 당시 최고 의사입니다. 이 지바카는 약간 신화된 의사야. 그러니까 동아시아에도 저런 의사들이 있거든요. 편작, 창공, 뭐 화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물론 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았느냐를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치의로 있던 그 황제나 임금은 오래 살았느냐를 봐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동의보감이 세계 기록유산, 유네스코 기록유산인데 허준은 과연 몇 살을 살았냐? 그리고 허준이 주치의로 있던 선조는 도대체 몇 살을 살았냐? 요거를 보면 그 동의보감이 말하는 한의학의 총량이 나온다. 뭐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평균이 50살인데 그렇게 관리를 받고 자기나 안 그러면 내가 주치의로 있는 그 왕이 80을 살았어요. 효과가 있는 거지. 남은 50살 때. 근데 너나 나나 다 비슷하게 살았어 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죠. 그럴듯하기는 한데 진짜인가에 대한 생각은 해봐야 돼. 그래서 이 지바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뜬 의사예요. 그래서 최고 의사였고 돌아가니까 빈비사라 왕이 왕실 주치의를 해라 라고 해줬고, 그리고 지바카와 관련해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라나시가 카시국이거든요. 카시국에 국왕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왕이 아파서 아무리 의사들을 동원을 해도 나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빈비사라 왕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바카를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지바카 좀 파견 가능합니까? 파견? 그래서 파견을 가요. 파견을 갔을 때 지바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딱 보니까 요게 좀 상태가 안 좋대. 그래서 지바카가 처방을 하는데, 이게 지바카가 좀 희한한 처방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비상식적인 것들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문 밖에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말을 구해다 놔라. 그건 왕이 타는 말입니다. 제일 좋은 말은 왕이 타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 밖에다가 딱 놓고 그 다음에 왕을 화를 나게 해. 화를 나게. 그래서 왕을 긁습니다. 살살 긁었더니 왕이 잘 참어. 왜? 기분은 나빠도 저놈이 지금 나를 치료해 주러 왔으니까 참는데 계속 긁으니까 결국은 뚜껑이 열려서 지바카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지바카가 파락 도망가 가지고 그 말을 타고 마가다국으로 튀었대.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게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나와요. 카시국의 왕이 조그만 왕이에요. 바라나시 왕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 하지만 그게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돈은 어느 정도 이상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귀하게 커서 참거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대. 그게 맺혀서 병이 됐대. 몰라 나도. 뭔 소리 아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돼. 그래서 참고 그것을 한번 뚜껑을 열면서 그걸 해소시켜야 그 병을 낫게 하는, 그러니까 심리적 병인가 봐. 그러니까 뭐 우울증 같이 뭐 심리적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요. 처리를 해줘.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설명을 해봐야 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일단 튄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병이 치료되니까 그 카시국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저거는 방편이었다. 그래서 카시국이 비단 상징입니다. 그 비단 중에서 제일 좋은 비단을 그 치료비로 줬대.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 그런 것들 보면 유일물을 줘. 그게 이제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거야. 뭐 구슬을 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비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 실올기가 굉장히 조밀하다라는 얘기예요. 얇은 거. 그래서 전에 그거 있었는데 저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 그 문수동자상에서 피 묻은 적삼이 나왔거든. 그게 이제 누구 거냐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세조 거라고 모두가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내가 나중에 논문 쓴 것도 있는데 그게 왜 그 불상 안으로 들어갔느냐, 문수동자상 안으로 들어갔느냐와 관련해서 상원사가 그 당시에 불이 났었고 세조는 병이 생겼어. 그러니까 신미대사가 상원사가 기도처로 좋은 데인데 거기를 중건을 해서 왕이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미하고 세조하고 굉장히 친하거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조가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신미가 뭐 친하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돈으로 들여서라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세조가 그걸 지지하면서 옷을 벗어줬다는 게 나오거든. 자기 옷을 한 벌 줘.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임금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다녔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어첩에 보면 국보 상원사 중창 원선문 그 어첩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름들이 진짜 쫙 써 있어. 한 270명 정도 써 있는가. 그럴 거예요. 제가 그 논문도 썼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밑에 사인한 사람도 있고 사인 안 한 사람도 있어. 사인한 사람은 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왜 세조 옷인지 어떻게 하느냐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창병이 있어서 아마 세조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우리가 추정하냐면 해인사에서 광해군 옷이 나왔어요. 해인사 탑에서 광해군 옷이 나왔어요. 그거는 광해군 옷인 게 확실해. 근데 그 실올 굵기를 보면 굉장히 얇아요. 비단이라도 같은 비단이 아니다. 같은 비단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필적하는 그게 그 상원사 중창원섬 상원사 문수동자상에서 나온 그 옷도 그 정도 올 굵기야. 그러면 이게 임금 건갑다, 세조 건갑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세조 거임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 세탁소 갔다 왔으면 이렇게 동호수 이런 거 써주면 그거 경복궁 거임 이런 거 하나 딱 찍어놓으면 되게 재밌는데 그런 건 없어도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올이 가는 비단을 줬대. 그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단을 지박하가 참 저게 있어. 상도덕이 있어. 빈비사랑한테 딱.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옷은 대왕께서 수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비사랑이 그 비단을 딱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입을 옷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부처님께 올려야겠다. 라고 해서 그걸로 부처님 가사를 지어드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박하가 왕실의 주치예요. 왕실의 주치로 이름을 떨치고 다른 나라까지도 명망이 떨치면서 좀 빌려주세요를 할 정도가 된 거야. 그런데 빈비사라 왕이 신앙심이 좋으니까 불교적인 신심이 좋으니까 왕실만 하지 말고 왕실해봐야 몇 명이 없으니까 왕실만 하지 말고 부처님이랑 스님들도 좀 해드려 이렇게 한 거야. 거기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님들이 한둘이겠어? 한둘이겠어? 아픈 사람이 한둘이겠어? 탁발하고
지난 시간에 봤었잖아. 그 중림정사 같은 데서 그렇게 약간 풍찬 노숙하듯이 그런 식으로 살면 몸이 안 아프겠냐. 정상인 사람도 아프겠다. 그래서 이게 약간 과부하가 걸려요.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나오면 어떤 제도가 나오면 그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존재해. 누군지 알아? 출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몸이 아파. 출가를 해. 지박하한테 치료를 받아. 나았어? 속퇴해. 집에 가. 무상의료 시스템이지. 무상의료 시스템. 그래서 지박하가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그리고 지박하도 불교적인 신심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지박하가 아사세 왕을 불교로 귀의시키는 게 지박하거든요. 빈비사랑의 아들이 아사세고 아사세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아사세가 빈비사랑을 죽이면서 어차피 정변에 성공을 했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저때 빈비사랑하고 제일 친했던 거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공격을 하거든요. 아사세가. 제바달다가 술 취한 코끼리를 이용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을 때 그 술 취한 코끼리의 주인이 아사세였습니다. 아사세 코끼리였다고. 그것도 내가 논문에서 내가 밝혔는데. 그러니까 서로 팀인 거야, 팀.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죠. 다 실패하고 결국은 아사세가 나중에 왕이 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난 뒤에 그때는 생각이 또 바뀌어요. 사람이. 그게 또 참 그렇다고. 보통 측천무도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측천무도. 처음에는 자기가 왕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모함하고 이러면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결국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중국 500명이 넘는 황제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황제. 690년부터 705년까지 15년 동안 황제를 했어.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됐잖아. 그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중국 전 역사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포 정치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딱 되면 그 다음에 뭘 해보고 싶었냐면 내가 전 세계 완톱을 내가 진짜 톱을 한번 찍어보겠다. 정치 쪽에 이게 일중독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치 잘하지. 근데 거기서 이제 향락적으로 가버리면 나라가 기우는 거고.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전 세계 최강국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측천무가 그렇게 하듯이 이 빈비사라 왕, 아사세 왕도 처음에는 빈비사라 왕을 제끼고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었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는 두려운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아버지는 잘한 왕이야. 그러니까는 무슨 뭐 연산군 같이 폭군이면 차라리 부담이 적은데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강국으로 만들었던 왕이야. 그러니까 부담이 무지하게 큰 거죠. 그 상황에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죄의식을 씻어줄 대상이 필요해. 그때 이 지박하는 몰락하지 않습니다. 무해는 사라지는데 무해 왕자는 사라져. 이 정변 이후로 무해 왕자는 등장을 안 해, 애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었거나 안 그러면 출가했거나를 생각을 하는 거고 정변 과정에서 뭐 형제고 뭐가 없어. 뭐 아버지도 제끼는데 지금 뭐 왕을 제끼는데 무슨 형제를 봐줘. 조금만 수틀리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무해는 안 나오는데 지박하는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박하가 생각 진짜 잘한 거지. 기술이 있잖아. 아니 왕실 주치의는 함부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놈을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에 피해자는 누구예요? 나거든. 그러니까 지박하는 특수직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특수직을 어떻게 함부로 바꿔? 그래서 지박하는 계속 왕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박하가 빈비사라 왕 옆에도 있다가 저 양반도 좀 재밌지.
아사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줄을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사세가 내가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갈등을 하고 있어.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한. 그리고 자기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지. 그리고 처음에는 눈 돌아가서 정변을 일으켰지만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게 올바른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자기도 이제 또 갈 때가 되잖아. 그러니까 좀 두렵지. 그때 지박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한테로 가십시다 를 해. 그리고 부처님이 그러면 야,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부처님이 받아주겠냐? 내가 부처님을 시해할 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후원하고 다 이랬었는데 이게 되냐? 를 얘기할 때 지박하가 뭐라고 중재를 하냐면 부처님이 그런 거를 신경 쓸 분은 아닙니다.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고래가 됩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가는데 지박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과 같이 저 숲에 계십니다. 딱 했는데 막상 아사세가 뭐 군사를 데리고는 갔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일 때는 군사를 놓고 이제 가는데 딱 이렇게 가니까 너무너무 조용하더래. 예, 밤인데 너무너무 조용하더래. 그래서 섬뜩한 생각이 들었대. 야, 수행자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간 거야. 해지고 나서. 한밤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야,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조용할 수 있냐?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나를 해치려고 하는 뭔가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박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 교단은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그분들은 지금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도 조용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데려가서 부처님하고 만나게 되고 결국 지박하가 죄를 참회해요. 참회하고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를 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그걸 들어주고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아사세가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에는 가장 불교적 왕이 돼요. 불교적 왕이 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딜레마가 있어. 아버지를 죽였는데 이 사람이 참회했다고 그 죄가 없어지느냐? 이 세상에는 없어지는 죄도 있을 수 있지만 존재하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사람을 누구를 하나 때렸어. 그러면 뭐 그건 범죄지만 내가 배상을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엄청나게 주고 화해를 신청했어. 그럼 저쪽에서 아이 뭐 한 대 맞고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 한 대 때렸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입건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배상을 하면 형벌이 좀 감해질지는 몰라도 그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또 엄청난 딜레마가 생겨요. 불교적으로. 아사세를 무간지옥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용서해 줄 거냐의 문제가 벌어져. 용서해 주면 아버지 죽인 거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빈비사랑은 불교적으로 굉장히 부처님하고 친했던 분인데 그렇다고 지옥으로 보내자니 그러면 아사세는 굳이 뭐하러 불교로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가 나중에 불교사에 엄청나게 큰 사건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관무량수경이에요. 관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해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극락으로 가서 해소되게. 여기서는 해소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소하기 위한 또 노력들이 이걸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야 이게 각이 나오는가. 실제로 아사세 왕은 부처님에서 묵은신, 그러니까는 신앙심이 제일 좋은 왕 중에 그게 아사세다라고 했고 부처님 말년에 그래서 아사세 왕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칠역굴에서 결집할 때 왕사성 칠역굴이에요. 그거를 다 후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사리를 분배할 때도 아사세 왕이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공이 앞서냐 아니면 죄가 앞서냐
대한 또 엄청난 논점이 생겨요. 그 얘기는 제가 한참 뒤에 해드릴 거예요. 한참 뒤에. 왜? 그거는 부처님 돌아가실 때쯤에 또 터지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때쯤 얘기를 해드릴 거고, 지박하와 관련해서 최고의 의술을 가졌고, 그 다음에 사생아로 태어나서 기술이 있어야 산다라는 생각 속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 주치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불교적 진심을 보여서 결국은 부처님에게 아사세 왕을 귀의시킨 그런 공덕이 있다더라. 그리고 이 아사세는 전설적인 명의였었고, 그리고 심리치료까지 같이 하는 그러니까는 뭐 약물 치료라든지 뭐 물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뿐을 넘어서 심리 치료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굉장히 신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영축산과 관련된 왕사성 하면 또 영축산 이야기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작은 포교 ARS 060-800에 7000번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이렇게 대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이런 방송 포교를 위한 그리고 이게 지금은 하나만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시절이죠. 그래서 작은 손놀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